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하이테크 예비 창업자를 위한 마케팅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술 창업에 대한 마케팅의 중요성, 또 사업계획서의 마케팅 전략 수립, 또 비즈니스 모델, BM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 그리고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남대학교에서 하이테크 창업에 관련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강의를 아마도 듣게 되실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 기본적으로 기술을 베이스로 한 창업을 전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창업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는 기술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 자금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 자금을 만들기 위해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뭔가 정부의 과제를 좀 신청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 과제, 주로 정부 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받으실 때 필요한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창업 자금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눈먼 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 과제라고 해서 그냥 거저주는 돈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업성 평가가 있고 여러 가지 발표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류 평가와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두 가지 단계를 넘어서야만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부 과제도 역시 정부 자금도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입니다. 자, 그런데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술 베이스로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할 때 기술 분야와 마케팅 분야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점수가 배정이 되어 있고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술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마케팅 분야도 마케팅에 관련된 것도 배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분야가 한 60% 정도다라고 하면은 마케팅 부분은 한 40% 정도의 배점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약간씩 다르고요. 일반적으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분야의 점수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마케팅이 중요성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기술 개발을 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판매가 되지 않는 겁니다. 판매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 과제에서도 역시 마케팅이 역시 중요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업평가에서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켓컬리 아시죠? 예, 마켓컬리. 가장 최근에 쇼핑몰로서 크게 성장한 기업입니다. 마켓컬리는 어떤 것으로 유명하죠? 네, 새벽 배송이죠. 새벽 배송. 예, 아침에 전날 밤에 주문을 하면 아침 7시 전에는 배송이 돼 있는 이 새벽 배송입니다. 예, 새벽 배송이 지금은 많이 일반화되어 있었지만 이 마켓컬리가 거의 처음으로 도입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쇼핑몰에서 이 새벽 배송을 다 하고 있죠. 그랬더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부작용은 뭐냐면 새벽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노동 관련, 근무 관련 문제가 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배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의성을 고객에게 주는 그 새벽 배송이라는 편의성 때문에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켓컬리는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마켓컬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투자를 해주고 정부 과제가 저절로 되고 그랬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간 여담인데요. 실제로 이제 많은 쇼핑몰들이나 이런 음식 관련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신선 제품을 많이 취급을 했습니다. 이럴 때 처음 나오는 질문들이 대부분 이런 것이었죠. 팔다가 남은 제품은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사위원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마켓컬리가 사격 배송을 하는데요. 물건을 소싱해 오겠죠. 많은 음식들을 소싱을 합니다. 전국에서 맛집이다라고 소문나 있는 그런 음식점들에게 가서 그 포장을 해서 그 그러니까 포장화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품을 소싱을 했는데요.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제품들은 폐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런 약점이 분명하게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집중적인 공격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지나놓고 보면 많은 심사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기업이 그렇게 잘 될 줄 몰랐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심사위원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 과제를 여러분들이 따고 싶을 때 그냥 나의 기술력만 있으면 무조건 다 될 것이다. 나의 경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어떤 멋있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돈을 줄 것이고 투자자들도 당연히 돈을 싸들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1차적인 관문으로 심사위원의 벽을 넘으셔야 됩니다. 심사위원들 어떤 분들이 올까요? 네, 나름대로 그 분야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 옵니다. 아마도 이제 많은 발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사위원은 두 가지다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아주 잘 아는 사람과 통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물론 느낌입니다. 네, 발표자의 느낌으로 봤을 때 이 심사위원은 너무 잘 아는 사람이구나,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반면에 어떤 심사위원은 이 사람은 나보다 정말 모르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심사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발표하는 창업자들에게 물어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복불복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자신의 아이템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심사위원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기 자신의 아이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심사위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네, 무조건 토론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분이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 이해를 못하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 벽을 넘어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켓컬리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에 물론 투자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투자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은 마케팅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 60%는 기술이고 40%는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본 발표 내용은 일반적인 정부 과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그 사업계획서에 있는 마케팅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일일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 해당되는 부분에 나중에 이런 방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술 사업화란 무엇일까요? 네, 기술 사업화, 기술 베이스로 창업을 해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판매 또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일단 기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기술 기업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역시 그 전공은 공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많은 창업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창업했을 때에는 내가 개발한 기술이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류는 기술 지상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 이 최고의 제품 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까? 이 최고의 제품만 있으면 그냥 사업이 저절로 잘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개발한 기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개발할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기술지상주의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마케팅은 언제 고려해야 할까요? 마케팅의 고려 시점. 네. 제품 개발한 후에 마케팅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제품 개발한 후에 이것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누가 판매할 것인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품 개발한 이후에 마케팅을 고려하게 되면 이미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너무 늦습니다. 예, 마케팅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 바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 제품을 개발할 때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투자자나 많은 엑셀러레이터들이 이런 5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제품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자기 제품에 대해서 자기 제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버라고 하겠습니다. 우버. 차량 공유 서비스가 되겠죠. 우버와 유사한 사업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네, 물론 좋습니다. 네, 미션이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죠. 만약에 우버 같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이동을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일 텐데요. 너무나 과도하게 미션이나 어떤 사명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한마디로 한 줄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야 오히려 명확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고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자, 고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제품을 사줄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고객들이 알아서 사주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고객이 뭔가 제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뭔가 유용함, 편리성, 뭔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배고픈 사람이 식사를 하겠죠. 자, 여기서 니즈와 원츠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니즈, 원츠, 니즈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니즈와 원츠 차이가 뭘까요? 자, 뭔가 배가 고픕니다. 배고픔, 이것은 니즈고요. 원츠는 배가 고프니까 스파게티를 먹으러 가야 되겠다, 또는 뭐 국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다, 김밥을 먹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습니다. 니즈는 배고픔 그 자체, 즉 사람의 욕구를 말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는 그러한 욕구들입니다. 어떤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 기본적인 욕구 자체가 니즈고요.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구체적인 것이 바로 원츠입니다. 자, 그래서 니즈를 파악하고 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니즈만 파악하면 안 되고요. 니즈를 파악해서 그 니즈가 우리의 제품이 만족시킬 수 있는 원츠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습니다. 진짜인가요? 네, 실제로 보면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근데 어쨌든 니즈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즉 슬림해지고 싶고 조금 더 살을 빼고 싶고 가볍게 살고 싶고 좀 더 이렇게 멋진 몸이나 몸매가 되고 싶다라는 니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다이어트 바를 만들었습니다. 이 바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다이어트 바가 원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먹으면 살 빠지는 것 있을까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식욕을 줄여주는 것이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이어트의 기본은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죠. 네. 아마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관련된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요요 현상입니다. 요요. 네, 실패할 수가 있겠죠. 네,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의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자, 생각만으로 열심히 생각. 네, 안 됩니다. 네,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는 요즘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빅데이터. 뭔가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뭔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의 빅데이터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잔뜩 나오면 그것이 바로 관심 사항인 거죠. 자, 다이어트. 자, 주제가 다이어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언제쯤 생각할까요? 결심할까요? 자, 빅데이터가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밤 10시에 치킨을 검색합니다. 네, 치킨을 먹는 거죠. 네, 먹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11시에 검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후회하는 거죠. 네, 내가 왜 많이 먹었을까? 네, 후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다이어트는 영원히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 이렇게 고객의 문제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빅데이터가 진짜 찾아낸 겁니다. 그 시간대에 음식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야식을 많이 검색을 하고요. 10시 이후에 다이어트 검색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음식을 어떤 맛있는 음식을 포장 배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9시에서 10시 사이, 즉 저녁을 먹은 이후에 뭔가 약간 소화가 되고 잠자기 직전에 그럴 때 홍보를 할 타임이 되겠죠. 자, 음식을 일단 홍보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11시에는 다이어트 관련된 것을 홍보를 하시면 자, 음식도 팔고 다이어트도 되고 네, 두 가지 일석이조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의 문제점을 파악을 할 때에는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역시 동시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다이어트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다이어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러면 덜 먹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앱을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다이어트 식품도 가능합니다. 네, 앱 같은 경우로 앱을 이용해서 얼마큼 덜 먹었는지 그래프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앱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움직였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효과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앱을 만들거나 그러한 다이어트 바, 식품을 만들었을 때 효과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고객들은 충분히 페이할 것입니다. 구매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모두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해야 되니까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5번. 당신만의 차별화된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사람들의 고객들의 니즈와 원치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자, 원치를 제공을 하는데 자, 다이어트 앱을 만들었습니다. 다이어트 앱은 너무나 많습니다. 고객들이 당신의 다이어트 앱을 꼭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차별화된 방법입니다. 자, 그냥 쓰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뭔가 독특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상에 경쟁이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무엇인가 만들어 놨고요. 다이어트 앱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다이어트 앱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예, 다운로드조차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 귀찮은 것을 넘어서는 당신의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만 충분히 구매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구매, 이런 판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제품이 너무나 훌륭한데 돈 얘기하지 마라. 판매 같은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만약에 혹시라도 갖고 계신다면 사업이 아니라 봉사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비즈니스는 일단 수익이 나야 됩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죠. 자, 기업의 목적이 뭐죠? 기업의 목적.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의 목적. 가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윤의 극대화. 네, 이윤의 극대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의 극대화였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폐수가 있습니다. 이 폐수를 그냥 무단 방류하면 이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을 이익의 극대화라고 보지 않고요. 지금은 고객 가치 창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의 가치를 만드는 곳이 바로 기업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얻는 것이 기업입니다. 네, 이익의 극대화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객 가치 창출이 기업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걸 물어볼 겁니다. 개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 사업계획서에 보면 창업 아이템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개발했냐라는 것이죠. 불편해서 만듭니다. 대부분. 불편해서 만드는데 그 불편해서요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뭔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패스트 분석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이렇게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해서 나는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이 패스트 분석은 보여주기 위한 분석이 아니라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나는 제품을 만들었고 기술 개발을 했다라고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연결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치 상황에 대해서 고려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즌입니다. 자,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대통령이 바뀌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나 할 때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거나 평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니즈가 생기겠죠. 기본적으로. 또 경제. 자, 코로나가 지금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크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외적인 행사들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나서 식사조차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침체가 됐죠. 경제가 침체가 돼서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잘 되는 기업이 있고 잘 되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잘 되지 않는 기업도 있지만 지금 너무나 잘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모든 경제가 침체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김밥집, 코로나19 시대에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려운 김밥집도 있지만 대부분 김밥집에서는 포장을 하죠. 도시락을 만듭니다. 네, 도시락집이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다릅니다. 자, 사회 문화, 소셜에 대한 거죠. 문화적인 부분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죠. 최근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비혼 임신도 어떤 연예인이 비혼 임신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이 가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후유증, 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사회나 문화적 현상, 지금 BTS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죠. 자, 그런 경우가 어떤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기술,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기술은 역시 AI 기술인 것 같습니다. AI 기술, 음성 합성과 영상 합성이 되겠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세상을 움직이는 부정적인 기술이 뭐가 있죠? 네, 여러 가지 포르노라든가 사진 합성, 부당하게 사진 합성하는 기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기술은 긍정적인 경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경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AI 기술이 많이 각광받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는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쓸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킨 좋아하시죠.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치킨 한 마리 튀기는데 몇 분 정도 걸릴까요? 15분 정도 걸리고요. 포장하고 식히고 하는데 5분 정도 걸리니까 20분에 한 마리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봇 팔이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로봇 팔이 치킨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튀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봇 팔한테 시켰더니 튀기는 시간을 빼니까 한 1분이면 끝나더라는 겁니다. 즉 이제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네, 사람은 필요 없는 시대가 됐죠. 진짜 필요 없나요? 네, 아니죠. 필요하죠. 단순 노동을 하는 인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섞고 뭐 튀기고 끓이고 내주는 정도, 이것은 기계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AI 시스템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코로나19가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었지만 그 사람과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기술들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트 분석을 해서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나의 기술이 만들어지게 됐다. 왜 내 기술이 필요한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학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쓰는 프레임워크가 수학 분석입니다.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일종의 기준 틀 같은 겁니다. 잣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수학 분석을 하게 되면 창업 아이템의 내부적, 외부적 환경이 분석이 됩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수학 분석은 지금 이 표와 좀 다릅니다. 이 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재가 됐고요. 일반적으로는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이렇게 네 가지만 나와 있는 칸 4개 있는 수학 분석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나와 있는 표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실제로는 이 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이것만 분석을 하고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수학 분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이것만 딱 얘기해주고 이 전략에 대해서, 전략 도출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낸다라고 하면 약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수학 분석을 왜 하는지 모르거나 또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수학 분석을 하는 목적은 바로 이렇게 전략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략이 한꺼번에 도출될 수 있는 이 표를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학 분석의 맨 위에 있는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이 강점과 약점은 자기 자신의, 자기 기업의 강점과 약점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기 자신이 될 것이고요. 기업으로 보게 되면 내 회사, 즉 내가 창업할 회사의 강점과 약점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기회와 위험이 있습니다. 기회와 위협은 나 자신이 아니라 외부입니다. 즉 내가 할 회사가 아니라 바깥 세상에 대해서 기회와 위협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내가 운영할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가 바로 강점이 됩니다. 그리고 약점은 뭐 자금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쓸 수 없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험들, 어떤 경력들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약점이 될 수가 있겠죠. 왼쪽으로 와서 기회와 위협이 있습니다. 기회, 어떤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코로나19 시대에 배달 사업이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코로나라는 것은 위협입니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위협은 뭐가 있을까요? 마켓컬리가 시작을 했지만 많은 대형 쇼핑몰들이 갑자기 경쟁사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환율이 막 오릅니다. 그런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위협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 쇼핑몰을 많이 이용합니다. 과거에는 지금 한 가지 바뀐 트렌드가 있죠. 지금 쇼핑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새롭게 많이 시작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바로 50대입니다. 50대. 50대 애들이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다가
많이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60대는 어떨까요? 네, 60대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보다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을 할 때에도 PC, 즉 컴퓨터 환경에서 주문하는 경우와 모바일로 주문하는 경우가 있죠. 모바일로 주문하는 주문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즉 쇼핑몰도 이렇게 트렌드가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크게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코로나가 지금 발생한 지 불과 1년하고 몇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 즉 모바일 쇼핑몰에 적응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쇼핑으로 기본적인 상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아이템이,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험 요소가 되는지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 화폐 전쟁을 하고 있죠.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위협 요인 또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 시장이다 그러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양쪽 측면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표를 스왓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전략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강점과 기회를 연결하는 SO 전략, 즉 강점을 살리고 기회는 살리는 전략, 이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자, 반면에 WO 전략이 있겠죠? 이쪽 WO 전략입니다.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살린다. 자,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두 번째 전략인데요.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점은 영원히 보완되지 않습니다. 약점을 보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ST 전략이 있는데요. 강점을 살리고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입니다. 자, 회피할 수 있을까요? 위협을 회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강점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요. 위협을 회피한다 쉽지 않습니다. 회피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 요인이 따로 있다라거나 아니면 뭐 강력한 투자자가 나타난다거나 한다면 ST 전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이 바로 이 WT 전략입니다.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회피한다.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WT 전략을 쓰신다면 만약에 나는 WT 전략을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 사업을 말리고 싶습니다. 그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 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사업 아이템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그 사업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아이템 가지고 다르게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SO 전략입니다. 강점을 살리고 기회를 잡는 것이죠. 바로 그 전략이 좋습니다. 기회는 언제 나타날까요? 기회는 변화의 시기에 나타납니다. 자, 변화는 뭘까요? 법률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어떤 제도가 생겨났을 때, 그럴 때 기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법률이 바뀔 때 뭔가 규제가 많이 풀리죠. 또는 규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바로 많은 기회들이 생겨나고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패스트 분석처럼 패스트 분석을 통해서 외부의 환경, 즉 트렌드 분석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렌드를 알고 있지 못하면 어떠한 사업도 새로운 아이템도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트렌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스왓 분석을 한다면 여러분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왜 태어났는지, 왜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할 사항인데요. 첫 번째, 시장조사가 명확한가. 자, 시장조사를 안 하고 사업계획을 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상당히 풍부한 분들인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시장조사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구글이 특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검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보시면 좋고요. 시장조사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제품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조사는 조사고 제품은 제품이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런 분들이 주로 그런데요. 사업계획서를 좀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쁘게 만든다는 건 PPT를 멋지게 디자인을 예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네. 발표 자료가 멋지다라는 것을 그런 거에 혹하는 그런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용을 더 충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장 조사가 어떻게 제품으로 연결이 되는가, 그 연결에 대한 논리적인 구성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적절한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적정한 비용으로 고객에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또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들어가는 돈이 적정한지,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너무 비싸도 안 되겠죠. 네. 뭐 1,000원짜리 빵을 만드는데 원재료가 한 1,200원 든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 방법이 과연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서비스나 제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앱이 화상회의나 화상전화 앱입니다. 화상회의 앱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줌도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한번 실행을 해봤더니 통화가 안 됩니다. 화상회의 앱인데 통화가 안 됩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된 실행 방법을 제공하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뭐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바를 만들었는데 그걸 먹으니까 식욕이 왕성해져서 다이어트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행 방법이 잘못됐죠. 거꾸로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제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 방법을 바꾸는 거죠. 제품 컨셉을 바꾸는 겁니다. 그 영양 부족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노년층에 대한 어떤 식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70대, 80대 이상 되면은 기력이 많이 쇠해지죠. 그분들이 소화력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영양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인데 만약에 좀 살이 많이 찌고 식욕이 막 증가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방향을 바꿔서 60대나 70대들의 어떤 영양 보충제, 영양 보충 식품으로 오히려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추정은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하고요. 어떤 발표 평가를 할 때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목표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장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추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사이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통계 자료를 봅니다. 통계청에 가시면 통계 자료가 많이 나와 있고요. 추정이기 때문에 딱 그 시장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걸 왜 자꾸 물어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 베이스로 하는 창업자인 경우에 기술은 정확하게 나오죠.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은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걸 왜 물어보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알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알아내려고 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셔야 되고요. 그 통계 자료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런 경우는 페르미 추정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페르미 추정,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대전시에 있는 전봇대 수가 몇 개일까요? 네. 전봇대 수는 옛날에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다 지하로 파묻기 때문에 전봇대 수를 측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치킨의 마리수는 몇 마리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보는 것이 페르미 추정입니다. 네. 상당히 저도 궁금해서 제가 닭을 상당히 좋아해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닭을 몇 마리를 먹어 치우는 것일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대전에서는 하루 동안 몇 마리가 없어질까요? 네, 이렇게 추정을 해보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고요. 이렇게 추정했을 때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닭이 불쌍해서 닭 먹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네. 시장 추정으로 목표 시장을 정한 후에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목표 시장은 이렇게 정합니다. 탐, 샘, 쏨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런 용어를 좀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탐, 셈, 솜. 전체 시장을 탐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유효한 시장을 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한 시장 중에서 우리가 접근할 목표 시장을 솜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탐, 셈, 솜이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을 추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탐은 정량화하기 어려운 큰 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 이런 것이 탐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다이어트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시장이 바로 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셈은 도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탐의 일부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대전 지역 또는 대전과 충남 지역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온라인 시장을 하게 되면은 전체 시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을 하게 되면 일부 지역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솜은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셈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어느 예를 들면은 오정동에서 사업을 한다. 이 오정동만 하겠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실 도달한 범위가 바로 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셈의 어떤 셈 목표 시장의 한 10% 정도를 내가 하겠다라고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배포 있게 한 30%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잡는다고 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 어떤 팩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30%나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꼭 물어볼 겁니다. 그럴 때 우물쭈물하면 탈락이죠. 그래서 항상 10% 정도 내외로 보시고 실제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템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쉽게 말해서 수익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을 서비스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라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느 시장에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마이클 포터의 5 포스 모델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5 포스 모델은 이제 시장에 5가지의 큰 세력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시장의 가장 가운데에는 경쟁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경쟁자들. 이 경쟁자들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자, 경쟁이 없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제품은 너무나 획기적이어서 경쟁자가 없어요. 자,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시면 저 사람이 아직 사업의 준비가 덜 됐구나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네, 그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시장 진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발한 제품이 너무나 우수한 제품이고 많이 팔릴 거라면 수많은 진입자들이 새롭게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진입을 하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뭔가 요인이 있습니다. 시장 진입에 장벽이 있겠죠. 그 장벽은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또는 너무나 시장이 작거나 비싸거나 하는 경우에 새로운 진입자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진입자들이 누가 있을 수 있나 꼭 분석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구매자들의 파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들의 파워가 생겨버리면 구매자들이 직접 그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겠죠. 네. 또 공급자들의 파워도 있습니다. 공급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제품, 부속품이나 부품들을 공급하는 것보다 그냥 직접 만들어서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 대체자의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을 사는 것보다 다른 제품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넷플릭스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의 대체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경쟁자들도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TV가 넷플릭스의 대체제로 봤지만 지금은 TV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넷플릭스 보죠. 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즈니스 모델, 이것은 9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9블록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9블록의 각각의 항목을
검토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치 제한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가치 제한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죠. 자, 누구에게 쓸모가 있을까요? 바로 고객을 세그먼트해야 됩니다. 자, 어떤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고객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이 제품은 누구나 써도 좋습니다. 자, 탈락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누구나 써도 좋은 제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제품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고객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고객에게 어떤 채널로 접근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핵심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핵심 자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핵심 활동과 핵심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파트너가 필요한지 구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 파트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비용 구조와 수익원을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이것이 나인블럭의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또 리인 캔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의 변형이죠. 문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가? 고객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문제가 있는 고객을 역시 세분화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여러분의 제품, 자, 이 제품만 먹으면 그냥 무조건 살이 빠진다. 자, 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애완동물 시장에 대한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애완동물이라는 시장이 되게 크겠죠. 자, 애완동물 시장. 자, 가장 대표적으로 고양이와 강아지가 있습니다. 고양이와 개. 자,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어떤 게 더 많죠? 시장이 어떤 게 더 큽니까? 네, 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강아지 제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고양이 쪽인지 강아지 쪽인지 가치를 다르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제품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솔루션을 줘야 될 것이고, 그 솔루션은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쟁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린 캔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분석한 다음에 내수 시장 확보와 해외 수출, 해외 시장에 대해서 역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해외 수출을 안 할 건데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해외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안 할 겁니다 라고 쓰시면 네, 탈락입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해외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해외 시장이 지금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바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처럼 비교적 가까운 나라에 직수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시장 수출 방법도 역시 계획을 잡고 있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내수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주 소비층인 어떤 사람들이고 타겟 시장이 누구인지, 언제쯤 제품을 출시할 것이고, 이 판매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대로 해외 시장에 접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인데요. 결국은 여러분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의 제품이 대체제보다 어떤 우수한 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설득하는 기본 서류가 사업계획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차별적인지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홍보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홍보 방법을 이렇게 씁니다. 블로그하고 온라인 마케팅 할 거예요 라고 간단하게만 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하고 뭐 페이스북 다 할 수가 있습니다. SNS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우리의 제품을 알리겠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한 점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친다고 하면 인스타그램에 어떤 유명인이나 어떤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이벤트를 통해서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즉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인스타그램에서 SNS 마케팅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아무 계획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많이 부족하고요. 실질적인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접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인플루언서가 예를 들면 애완동물을 잘 키우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있다면 그 인플루언서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그 인플루언서와 함께 어떤 공동 캠페인을 벌일 것인가 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탈락하는 많은 사유가 마케팅 계획이 미흡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케팅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아이템이, 여러분의 기술이 아무리 우수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사업계획서이고요. 그 사업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마케팅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마케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 가지 짚어드렸고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도움을 주시려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자금도 필요하고 사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 역시 꼭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테크 창업에 대한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